시사설전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여러분, 걸프만의 비밀, 피해 장기판과 세기의 사기극, 백주 대낮에 사기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는데도 아무도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지금 걸프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주류 언론은 지금 이 사태를 중동 위기, 핵 협상 교착, 미국과 이란의 대결 구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정말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일까요?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태를 표면부터 동기, 그리고 그 결과까지 세 겹으로 벗겨내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전쟁 직전의 혼란이 아니라 세심하게 연출된 한편의 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반응의 흐름을 보면,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점을 보면 단순히 우연이라고 넘기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시작합니다. 일단 표면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몇 주간 트루소셜에 글을 올리고 테네시 유세 현장에서 심지어 사우디 투자 컨퍼런스 무대 위에서까지 이란과의 합의를 거의 자랑하듯이 공개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15개 항평안을 받아들였다. 그 안에는 영구적 핵 해제 조항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폭격 위협까지 섞어가며 말입니다. 반면 이란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갈리바프 국회의장부터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까지 나서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혼자 자기 자신과 협상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란 측은 독자적인 5개 항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한쪽이 공개하고 다른 한쪽이 전면 부인하는 이 구도, 정상적인 협상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구도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모든 것이 터져 나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헤드라인을 반복하지 않고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권력 구조와 이해관계를 해부합니다. 그런데 정말 눈에 띄는 건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이 이미 15개 항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란이 그걸 공식 부인한 게 아니라 그 문서를 받은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란 외교부는 그런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보냈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이야기 전체가 훨씬 더 복잡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미국 측에서 제안했다고 주장하는 중재자가 바로 제러드 쿠슈너라는 이름이 여러 소식통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사위이자 오만 채널을 통한 간접 접촉의 핵심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공개 석상에서 이란이 2020년과 2024년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고 비난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발언의 타이밍입니다. 협상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직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인적 복수의 서사를 협상 배경으로 깔아두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략적 계산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어우러지는 그림은 단순한 외교 갈등보다 훨씬 복잡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월스트리트의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이 협상 논란이 터진 직후 에너지 선물 거래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리고 누가 그 타이밍에서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는지, 이 질문은 아직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단지 여러 시장 관측가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한 표면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표면에 불과합니다. 이제 일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정의 가면과 벌거벗은 경제. 이란이 왜 그렇게 격렬하게 부정해야 했을까요? 이란이 실제로 아무 협상도 없었다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성명 하나 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갈리바프 의장은 국회 연설까지 했습니다. 아락치 외무장관은 연속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트럼프의 발언을 매일 반박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총동원해서 부정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경제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이란의 공식 환율은 여전히 달러당 42,000 리알입니다. 하지만 지금 테헤란 거리의 암시장 환율은
달러당 160만 리알에서 164만 2천 리알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의 격차가 거의 40배입니다. 2026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수집된 가장 최신 데이터입니다. IMF는 2026년 내내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40%에서 42% 사이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헤란 바자르에서는 수십 년간 영업해온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란 최대 국영은행 창구 앞에는 뱅크런을 우려한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파업은 석유 부문에서 섬유 산업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하메네이의 초상화를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지금 내부에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경파들은 즉시 매국이라고 공격할 겁니다. 2003년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을 포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란 지도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이란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협상을 부정해야 하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 붕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석가들이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란의 이번 경제 붕괴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비공식 금융 채널, 이른바 섀도뱅킹 시스템이 전쟁 발발 직전 48시간 안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마비됐다는 정황이 아직 미확인 소식통을 통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현재로서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란의 비공식 금융 시스템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 있었을 가능성, 즉 재래식 무기가 아닌 디지털 영역에서의 타격이 있었다는 가설은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제재 누적 효과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기획된 무언가인지는 지금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이상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제 붕괴의 시점이 이 이야기의 다음 층위로 이어집니다. 이란이 협상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숨기려 했던 것이 단지 경제 위기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부 권력 구조의 균열, 즉 누가 다음 판을 쨘 것인가의 문제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2부로 넘어갑니다. 2부의 제목은 이겁니다. 절박한 방해꾼, 그리고 카르그 섬의 불꽃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대화의 채널이 열리고 있다는 기류가 흘렀을 때 한 행위자가 가장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협상 기류가 퍼지던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테헤란 인근의 석유 저장 시설 30곳을 타격했습니다.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을 겨냥했습니다. 카르그 섬입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이 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란 경제의 생명줄과도 같은 곳입니다. 3월 13일과 14일 미 공군은 카르그 섬의 군사 목표물 90여 곳을 직접 폭격했습니다. 트럼프는 완전히 초토화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군사작전입니다. 그런데 잠깐 타이밍이 이상합니다. 하필 협상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이 폭격이 집중됐다는 것,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즉 이란의 핵 잠재력이 외교적 합의를 통해 보존되고 제재가 해제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반드시 이 협상이 성사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막느냐? 이란으로 하여금 보복에 나서게 만들면 됩니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면 미국은 더 이상 이란을 협상 상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시설, 특히 지하 깊이 건설된 포르도와 나탄즈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또 다른 목표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에서는 단순 폭격이 아닌 점령까지 검토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공식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카르그 섬을 단기 점령하고 해당 해역을 통제하는 시나리오는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아직 미확인 소식통에서 나온 이야기이며 이 채널은 검증된 사실만을 사실로 제시하고 미확인 정보는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보안 분석가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애초 목표가 단순히 석유시설 파괴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생태 제한급 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란 군대의 소행으로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나토 동맹국들이 환경보호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 가지 관찰이 있습니다. 카르그슨 폭격 이후 이란이 예상과 달리 대규모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란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보복을 하면 자신들이 의도한 것보다 더 큰 함정에 빠진다는 계산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카르그슨 일대의 지질 조사에서 히토류 광물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매장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에너지업계 일부에서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전쟁에서 에너지와 안보 이외에 또 다른 이권이 걸려 있다는 시각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쯤 되면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강경해 보입니다. 하지만 협상 이야기를 먼저 공개한 것은 미국 측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강경책을 쓰면서도 동시에 협상 채널을 열어두려는 이 모순된 행동의 뒤에는 대통령을 압박하는 세 개의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부입니다. 3부의 제목입니다. 오버로 피스 안에 세 개의 시한폭탄.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강경책을 밀어붙이면서도 협상 이야기를 직접 흘리는 이 모순된 행동,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백악관 안에 지금 어떤 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폭탄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5달러. 미국 소비자들이 정치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기존 10% 수준에서 43%까지 치솟았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감이 오시나요? 43%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미국인들, 이것은 통계가 아니라 선거 결과를 바꾸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 폭탄은 정치입니다. 2026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는 항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 전쟁이 2026년 11월 전에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폭탄은 무엇이냐? 이게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공습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이 공식 확인한 내용입니다. 권력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아들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지목됐지만 부상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누가 다음 권력을 올 것인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미국 입장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만약 이란의 다음 권력이 초강경파에게 돌아간다면 협상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레자 팔라비를 중심으로 한 군주제 복원 세력이 혼란을 틈타 테헤란 거리로 나온다면 그건 또 다른 중동의 대혼돈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 이란에 대화할 수 있는 누군가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상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낸 것이 단순히 평화를 원해서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란 내부의 권력 공백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교적 시그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상대로 미국이 지목하고 있거나 혹은 스스로 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부의 주인공입니다. 하메네이의 사망 좌표가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이란 내부의 누군가가 팔았다는 미확인 정보가 다크웹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판 세력이 개혁파인지 친서방 성향의 내부 인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정보가 공습 12시간 전에 유출됐다는 정황, 그리고 정보를 판 인물이 암호화폐 채널을 통해 수억 달러를 수령했다는 이야기가 함께 돌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이것을 사실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왜 이 시점에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그 현상 자체는 분명히 주목해야 할 신호입니다. 4부입니다. 중동 최대 두 얼굴 갈리바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름 하나를 기억하셔야 한다면 오늘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64세 이란 국회의장, 혁명수비대 출신, 전직 테헤란 시장, 두 번의 대통령 선거 낙선자.
이란 체제 안에서 그보다 더 복잡한 이력을 가진 인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갈리바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조국 아니면 죽음, 서방과의 타협은 없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입니다. 2026년 3월 현재도 그는 이란 국민을 향해 저항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피가로가 2026년 1월에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갈리바프의 가족이 프랑스에 장기 비자를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샤크 갈리바프는 캐나다 영주권을 수차례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서도 계속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잠깐요. 조국 아니면 죽음을 외치는 인물의 가족이 프랑스 비자를 신청하고 아들은 캐나다 영주권을 노리고 있다.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한 가족의 개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란 내부에서 이 정보는 갈리바프의 이중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6개 요구 조건을 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집니다. 갈리바프는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에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국제법상 자유통항 원칙이 적용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 이것이 실현 가능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협상론에서 앵커링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초기 요구를 제시해 상대방의 기준선을 끌어올리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서 타협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갈리바프의 6개 조건이 바로 그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의 환수입니다. 이 자금이 이란 국내로 들어오면 무너져가는 경제를 일시적으로 떠받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자신이 독점하면서 하메네이 사후의 권력 공백 속에서 이란 최고 권자로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국가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권력 승계를 위한 게임이라면 이란 국민은 두 겹으로 솟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적과 싸운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자신의 왕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이것이 미확인 정보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갈리바프의 6개의 요구 조건 자체가 사실 수년 전 스위스에서 열린 비공개 접촉 과정에서 미국 측 전직 고위 외교관이 설계해 갈리바프에게 넘긴 각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리바프는 그 각본을 읽으면서 구국의 영웅 역할을 연기하고 있고 동시에 이란 서부에서 최근 새로 발견된 히토류 광산 개발권을 미국 기업에 넘기는 합의에 이미 물밑에서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이란 개혁파 채널과 해외 이란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서 동시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갈리바프 가족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법인들이 전쟁 발발 직전 시점에 수십억 원 규모의 해외 자산 이전을 했다는 정황이 함께 유통되고 있다는 점은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테헤란 시장 시절 터진 부패 스캔들도 이 맥락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란 언론에서 꽤 구체적으로 보도됐지만 혁명 수비대의 압력으로 흐지부지 됐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가진 인물이 지금 이란의 최대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기회주의가 아니라 이란 체제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잡한 판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플레이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부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파키스탄의 속셈. 이번 중재자는 오만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입니다. 트럼프의 15개 항안을 이란에 전달하는 공식 메신저 역할을 파키스탄이 맡았다는 보도가 여러 소식통을 통해 나왔습니다. 왜 파키스탄이냐는 질문에 표면적인 답은 간단합니다.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루치스탄 국경지대는 양국 모두에게 불안 요인이 되어 있고 이란발 전쟁이 장기화되면 파키스탄이 받는 피해는 직격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LNG 재고가 열흘 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란에서 오는 가스 공급이 현되면 파키스탄 전역이 대규모 정전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평화를 원해서 중재에 나선 것이 아니라 자국의 에너지 생존 때문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표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의 뒤를 보면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이징입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 내내 이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이 조용함이 단순한 방관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침묵일까요?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 판을 조용히 관리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란이 전쟁 이후 어떤 형태로든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중국은 파키스탄 채널을 통해 이란이 중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구도를 미리 설계해 두겠다는 것입니다. 1대1로 핵심 루트 중 하나가 이란을 통과합니다. 이 루트가 전쟁으로 끊기는 것 자체가 중국에는 전략적 손실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히토류를 봉쇄하는 상황에서 이란을 대체 공급원으로 이미 겨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에너지 업계에서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이란의 히토류 매장량, 특히 최근 탐사에서 새로 확인된 광맥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있어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눈을 피해 파키스탄을 앞세워 이란을 자신들의 경제 궤도로 조용히 끌어들이고 50년짜리 원유 공급 계약을 헐값에 묶어두려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평화 중재가 아닙니다. 체스판 위의 수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기판이 결국 우리 모두의 식탁으로 연결됩니다. 결론입니다. 폭풍이 지금 여러분의 밥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먼 나라 이야기다. 중동은 항상 불안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의 일상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4%입니다. 그중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절대 다수가 지금 이야기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폭이 33km에 불과한 이 해협이 막히면 원유가 오릅니다. 원유가 오르면 수송비가 오릅니다. 수송비가 오르면 마트에서 파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오릅니다. 겨울 난방비가 오릅니다. 반도체 공장과 전자부품 공장이 쓰는 히토류 공급 가격이 오릅니다. 이 연쇄 반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 전문가들은 이 기조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단기간에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치킨 게임에서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느냐의 문제가 내년 우리의 난방비 고지서와 마트 영수증 그리고 월급의 실질 가치에 직결됩니다. 트럼프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라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갈리바프는 이란 내부의 경제 붕괴가 자신에게 허락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협상 성사 자체를 막으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룰 수는 없는 딜레마 안에 있습니다. 이 삼각구도에서 누가 먼저 균열을 드러내느냐, 그 결과가 중동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에너지 지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느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전쟁과 평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왜곡되는지, 그리고 그 혼란 뒤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조를 보지 못하면 매일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기 십상입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치킨 게임의 최후 승자가 누구일 것 같은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사태가 특정 정치 세력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신뢰를 층층이 갉아먹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구독하고 놓치지 마세요.